자, 그럼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로. 자, 첫 번째, 중국 지준율 인하.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쭉 다 했어요. 중국 지준율 인하가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야, 얼마나 어려우면은 지준율 인하 요번에 10년에 4번뿐이 안 했던 걸 요번에 하냐.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한 거야. 내년에 심각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야,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했잖아. 거기는 사회주의잖아. 이거 이제 하방 리스크는 끝난 거야. 오히려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양쪽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여러분 선택을 하고 추정해야 될지는, 질문했는데 유의하신 분은 질문을 다시 올려줘 보세요. 그래서 선택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2015년, 2018년 3번뿐이 안 했고, 요번에 4번째 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올려놨는데, 이제 자료들을 많은 사람들이 올려놨더라고요. 중국이 지급 준비를 인하하고 나서 이후에 한 달, 2달 봤더니 코스피가 모두 상승했더라. 그 영향이 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준율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2개월 후에 유동성 효과가 있었고, 시크릿컬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요번에 지준율 인하하고 나서 조금 좀 빠진, 시크릿컬이 좀 올라가고, 저쪽에 IT나 이런 쪽이 좀 주춤했죠. 요거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지. 꼭 앞으로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제가 오늘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타 방송에서 그 얘기했지만, 변화무쌍한 세상인데 변화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변화하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환율과 연계된 시황, 그리고 금리와 연계된 시황,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 이런 것들은 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변화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세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주도 업종의 변화, 주도 섹터의 변화, 주도 종목의 변화, 이런 것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산업 사이클에서 막 움직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국의 산업재들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조선주, 철강주, 화학주들이 10배씩 오르는 것처럼 그때처럼 중국이 오르면 이번에도 화학주가 오를 거야. 자, 2015년도에 지준율을 하고 그때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을 썼을 때 우리나라의 화장품주 오르고 바이오주고 막 그랬는데, 그런 주도 올랐을 때 이번에도 우리나라 그렇게 오를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막 올라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야, 이거 차화창 사야 돼. 화학 정유 이런 거 중국이 세계 공장이니까 이런 거 막 사야 돼.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요? 남들은 다 그러면 화학적으로 오를 거야. 그러면 화학적으로 사면은 뭐 저도 어쩔 수 없죠. 주식시장은 미인대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인대회라 하면 내가 이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남들이 다 이쁘다고 생각하는 1등이 될 사람을 뽑는 거. 우리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좀 솔직히 속으로는 좀 답답하긴 하는데, 뭐, 그래서 경기 민감주나 시크릿컬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쪽으로는 우리가 감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잊지 말자. 어쩌면 이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시장이. 시장이 어느 쪽으로 수급이 이루어지고 어느 쪽으로 몰고 갈 건지를 내가 미리 어느 정도 가늠해 둔 상태에서 보고 있다. 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이렇게 거래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상해종합지수의 차트와 코스닥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늘 보면서, 또 제가 뭐 방송을 계속 매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와 그리고 독일의 완화적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요, 중국이 좋아지면 또 유럽이 좋아지면 그 효과는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독일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아직까지는 나온 지표들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중국이 지준율 인하 후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신고지수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연동하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움직였을 때 우리 시장의 시크릿컬 쪽이 움직일지 아니면 성장주가 그냥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가져가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시크릿컬 쪽에서 어떤 게 좋을까라는 거 골라는 나야겠죠.
소위 정유화학 철강 기계 뭐 이런 쪽에서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운용하고 있는 쪽에서 시크릿 쪽에서 기계 쪽 뭐 저는 정유화학 쪽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보고 있고요. 기계 쪽에 이거 뭐 저평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시크릿 올라갈 수 있어.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렇게 하나씩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아 그러면 더 많이 실는 거고 아니야 그러면 그거만 갖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준율 인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IT 얘기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뉴스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애플이 신고가가 났어요, 여러분. 신고가 났습니다. 애플이 신고가 난 게, 특별하게 뭐 이익이 엄청 늘었어요? 애플이? 아니면은 뭐 아이폰이 엄청나게 팔립니까? 아이패드랑? 아니잖아요. 근데 신고가가 났어요. 그럼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대표 종목인 애플을 그냥 사야지 이렇게 물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LG 노텍이 상승한 이유와 LG 노텍이 상승한 이유에 들어있는 섹터들, 기술들 여기에 우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애플이 신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애플이 신고가 난 거에 대해서 애플이 뭐 때문에 그러는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2022년도를 우리는 준비하면 되겠죠. 모건스탠리에서 애플을 $200로 상향했습니다. 지금 170 몇 달러죠. 이유는 뭐냐? AR 기기가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AR, VR 소프트웨어 인력 확대 공개 채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년 10월에 헤드셋 출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AR 기기, 헤드셋. 자, 향후 10년간 스마트폰을 대체할 제품으로 AR 헤드셋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이거 애플 측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애플 측에서요. 자, 여태까지는 스마트폰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혁신이라 그러면서 맨날 혁신하고 얘기한 게 뭐예요? 카메라가 더 고사양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번에 아이폰 13 나왔을 때 별로 안 팔릴 거야. 혁신이 없어.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여전히 잘 팔렸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에 어떤 것이 정말로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새로운 이 기업을 끌고 갈 것이냐를 애플이 직접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인텔은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를 내년에 상장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에 뛰어들었습니다. 얘네들은요. 애플 물론 애플카가 있죠. 얘네는 애플카 뛰어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꽃 XR 기기 빅테크 선점 경쟁을 위해서 선점 경쟁을 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스마트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뷰직스라는 회사에서는 이미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 뷰직스 실드라는 이름으로 1월에 출시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까지 쭉 보면은 이거 전부 다 어디에 AR, VR 기기에 헤드셋 요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서 소위 웨어러블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3D 구현으로 인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으로 먹고 애플이나 뭐 우리 삼성전자나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향후 10년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AR, VR, XR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여기 관심이 우리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내년도에 다시 기대하는 5G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6G 얘기하죠. 그리고 뭐 저기 뭐죠? 일론 머스크는 뭐 저궤도 위성으로 해서 할 거다. 5G가 6G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먼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뭐 너무 먼 얘기하지 말고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주행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R, VR 헤드셋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다 무선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무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초연결 그리고 초저지연 자율주행하고 있는데 통신이 끊겼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인지시켜요. 카메라가 자율주행이 그거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주변에 만약에 어떤 부딪힐 뭐가 있어. 그러면
인지하고 카메라가 인지하고 작동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빨라야겠죠. 빠른 전송 속도가 있어 필요하고 그러니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고사양의 반도체와 그리고 고사양의 통신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에 좀 돌아올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통신 장비와 통신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쪽 자율주행과 연결된 통신 장비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헤드셋이나 글래스에 연결된 통신 장비 얘들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우리 왜 스마트폰 하고 있는데 저 기지국이 있고 기지국에서 뭐 10가지 오는 통신 기술 그래서 기지국에 뭐 장비를 막 장착하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지금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오타가 나왔네요. 엔비디아가 시총 10조 달러 돌파할 것이다라고 해서 짐 크레이머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기반의 AI 신약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도 관심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메타, 페이스북은요, 오큘러스를 보급을 위해서 미국 전역의 오프라인 매장을 검토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를 딱 보면은 뭔지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물론 얘들만 가는 건 아니겠죠. 얘들만 가는 게 아니고 뭐 시황 사이클이나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어떤 섹터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자, 내년도와 그리고 앞으로 10년도가 뭐가 할 것이냐라는 거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투자의 구글들이 그루들이나 그리고 투자의 선두에 있는 그 소위 셀럽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투자잖아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정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2000년도에서 2010년까지의 10년 동안은 뭐였다고요? 제가 여러분께 2번이나 했어요. 이 방송을요. 인터넷 시대였습니다. IT 버블 만들 때, 닷컴 버블 만들 때.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빵주가 나온 게 왜 그랬다고요? IT 기반으로 한 산업의 시대였고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1년부터 2030년 가는 10년은 그래서 애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향후 10년은 스마트폰을 대체할 작품, 새로운 기술이 뭐냐? 이건 뭐냐면 인터넷 기반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인터넷 뭐 페이스북, 뭐 인터넷 구현에 우리 유튜버 이런 것들이 왔는데 이제부터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를 지금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한 산업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산업이 이렇게까지 빨리 확장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 그게 뭐였냐?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더 훨씬 빨라진 거죠. 그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내용을 읽어드리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았고요. 지난 1년 반, 2년 동안 살았는데요. 이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세대로 돌아갈 거냐?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기술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어떻게 사는 게 더 편리한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될 거라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도 우리 식구들이랑 해서 저도 이게 수입하는 거 좋아해서 마트를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마트 가서 먹고 싶은 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먹고 싶은 거 사잖아요. 제일 먼저 저는 과일 코너에 가 사고 그 다음에 가서 갑자기 지금 여러분 거 읽고 있으니까 말이 더듬어지네요. 과일 사고 그 다음에 생선 사고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안 가잖아요. 그쪽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안 가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인터넷으로 소위 플랫폼으로 그런 식품을 팔고 하는 마켓컬리와 같은 회사들이 가치를 7조나 받는 세상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그러면 아마존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실제로 식물 시장이 있고 백화점과 시장이 있으면 우리 이마트가 있고 뭐 롯데마트가 있으면 이들이 자기네 거는 자기가 그냥 하고 온라인 할 사람은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은 계속 오프라인 매장 이렇게 안 가고 얘네들이 합쳐지겠죠. 그 안에서 새로운 구현을 하겠죠. 이거는 그냥 정말 우리 초등학교 학생한테 얘기해도 지금 맞아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교육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뭐 사회 현상도 그렇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요. 거기에 가는 데 맞춰서 하자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보는데 뭐 지금 어떤 종목이 어떻고 뭐 어떤 섹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시황 얘기하고 지금 특히 투자 아이디어 얘기할 때는요. 이 투자 아이디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런 게 있으니까 내가 오늘 사서 보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들을 우리가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이쪽에서 투자를 해야지만 설령 시황에 의해서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들고 있으면은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또 이쪽에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쪽 섹터의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뭐 10% 먹고 나오고 뭐 5%에 손절매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높은 수익률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성장 산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별 2022년 전망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짧게 읽어 드리면서 제 의견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시크리컬이나 아니면 이제 정유화학, 철강 지금 포스코 빠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괄적으로 그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별 2022년 코스피 전망을 내용을 보면요. KB 3600, 신한금투 3500, 하나금투 3480, 멜지큐움 3450, 삼성한투 NH 3400, DB 3200 이하.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고점이 3,300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3,000포인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만히 보면요. 여기 지금 이 밑에 있는 삼성, 한투, NH, DB, 이베스트 이쪽 하단 부분에 있는 증권사들은 올해 고점 근처 못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가봤자 거기라고 보는 거예요. 가봤자 그냥 거기라는 거예요. 그 위를 잘 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올해 우리 코스피의 순위 이익이 총합이 얼마라고요? 175조 정도 본다 그랬죠? 내년도에요? 175조에서 180조. 별로 높아지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컨트롤 계산해서 이렇게 수치를 내는 애널리스트들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맞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시장은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땐 더 많이 빠지는 특징을 가져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 정도를 내년도에 정상적인 라인으로 보는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그럼 내년도에 영업이익률이 어디가 많이 올라갈 거냐? 올해 대비해서 봤더니 순서대로 호텔 레저 좋아지고 통신장비 좋아지고 게임, 도소매, 항공운수, 미디어, 에너지, 제약, 인터넷 서비스, 자동차 부품, 전자정비자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타들은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좋지 않았던 데는 당연히 기저효과에서 내내 좋아지는 거고 올해 좀 좋았던 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좋지 않았다가 내년에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내가 사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이익이 좋아진다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주가가 아래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좋을 걸 바라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그런데 보고서들은 내년에 굉장히 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했기 때문에 많이 못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잘 아시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올해 그냥 그만큼만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만큼만 할 거래. 그런데 얘네들은 저점을 찍으면서 터닝하는 애들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도체나 IT 쪽은 올해 좋지 않다라고 하반기 계속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 터닝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이들의 실적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보실 때 그것을 반영을 주가가 얼마큼 했느냐를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 요 부분을 말씀을 팁으로 더 드릴게요. 자, 외국 증권사별로는 어떻게 움직였냐, 어떻게 보냐. 골드만삭스는 3,350을 제일 고점으로 본대요. JP모건은 최저 2,700, 고점을 3,800으로 본답니다. 모건스탠리는 최저 2,700, 고점을 3,400으로 본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골드만삭스 3,350, JP모건 3,800, 그리고 모건스탠리 3,400. 그럼 뭐 우리나라가 얘는 별다르지 않죠 지금. 3,400, 3,500, 뭐 3,300 이 정도 보는 거예요. 올해 고점 그냥 근처라는 거예요. 올해 근처 그냥 근처에 있습니다. 제일 높이 보는 데가 KB가 3,600, 그리고 JP모건 뭐 많이 불장이 되면 3,800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내년도에 코스피의 이익.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어디 가서 좀 잘난 척하고 이런 숫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년도의 이익이 코스피의 이익은 175조에서 180조 봅니다. 그랬을 때 하단은 제일 낮게 봐봤자 2,800 전후 정도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비정상적인 하락 빼고요.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시장은 비정상 상승할 수 있고 그게 아닌 합리적인 숫자는 어디에 있냐? 2,800에서 한 3,300 정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똑같죠. 지금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숫자가 지금 비슷하게 그냥 딱 똑같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내년도에 시장이 특별한 어떤 변수가 생겨서 시스템 위기나 뭐 민위기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일시적으로 급락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코로나가 뭐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전세가 막 이러면서 갑자기 심리적으로 불장이 된다든지 불스마켓 뭐 이런다든지 이러면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박스권으로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박스권으로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박스권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 게임이 벌어집니다.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면서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으면 코스닥이 오릅니다. 물론 거기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성장주의 매물이 막 나오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초기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보여요. 그러나 만약에 내년부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했다고 칠게요.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023년에 가보면 사실은 구조적 성장주였던 그리고 개별 종목에 지금 내년도에 이런 기술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애플이나 뭐 메타나 뭐 인텔이나 얘들이 얘기하는 이쪽이 훨씬 더 주가는 많이 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냥 박스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좋은 기업을 계속 투자를 해도 되니까. 시장이 박스권에서 밑으로 하향 돌파하면서 내려갈 때 우리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시장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희망 섞인 소리로 기대로 4천이다. 그러면 막 코스닥도 막 화랑이 될 거냐 개별 종목이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 오히려 개별 종목장이 되는데 내년엔 그럴 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사별 코스피 전망, 내년의 코스피 전망을 보면 어떤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냐면 리즈너블한 바닥권은 2,800포인트 전후로 보는구나. 리즈너블한 위쪽 합리적으로 볼 때 위쪽은 올해 고점이었던 3,300에서 3,400 정도를 보는구나. 그러면 올해 저점이 얼마였어요? 2,800 지난번 내려갔던 22포인트. 올해 고점이 3,310포인트. 올해하고 별다르지 않네. 그러면 지수는 박스권으로 보는 거니까 저 위로 올라가면 반대로 팔고 매도하거나 팔아야 되고 저 밑으로 가면 이제 매수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정도 그냥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면 나는 그냥 종목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시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그걸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 말씀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한 건데, 오늘 아침에 한데 여기서는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거하고 연관된 얘기들이에요. 가만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요. 우라카미 군이오가 30년 전에 쓴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설명드릴 이유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 금리. 이 금리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변하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금리를 계속 내려서 제로 금리를 만들죠? 그럼 시장은 아주 강했습니다.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시장 있죠? 이때 주가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요거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역사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금리 올린데 그래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상 이걸 변하지 않은 이 이론에 의해서 보면 아직 주가가 올라갈 자리가 더 있네요. 자, 일단 믿든 안 믿든 주식은 미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자, 여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여기서는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 시간에서는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요. 경기를 잘 볼게요.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맞으면서 경기 침체기가 왔죠. 그 돈 막 풀었죠. 금리장세가 됐죠. 금리 제로금도 만들었죠. 기업 실적은 안 좋았어요.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금리 나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장세를 요런 장세라 그래요. 요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오르는 동안에 요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조정기를 겪었어요. 조정기를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계속 상승했었어요. 사실은 올라갔다 추세 상승했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 조정 보였냐?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정말 죄송한데 6년 조정을 보였어요. 6년을. 대박이죠, 정말. 6년 동안 헤맸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경기가 정말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해야겠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15년도에 테이퍼링하고 2016년부터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때 주가가 오르면서 우리는 뒤늦게 올라가면서 2017년도에 역사적 신고 지수는 2607포인트를 찍은 거예요. 거기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좋아져서 소위 금리가 2.7%까지 올라오다 보니 역금리 장세가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2018년, 2019년 팬데믹까지 2년 반 동안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장은 여기까지 있었어요. 여기까지 진행이. 그리고 역시적 장세는 가지도 않았어요. 여기는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꼭 똑같이 갔는데 이번에 볼게요. 이번에 자 그렇게 해서 한 2년 반 빠지다가 경기 침체기에 됐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팬데믹까지 와버렸어. 그래서 다시 또 금리를 제로 금리를 만들고 실적도 안 좋고 개판됐고 그랬더니 주가는 폭등했어. 1439에서 3000까지 폭등해버렸어. 요 금융 장세를 끝낸 거예요. 여기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금융 장세는 이제 끝난 거고요. 요거는 이제 회복기로 가서 실적 장세로 가느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회복기에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어떤 일이 있느냐.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막 이랬던 게 이번에는 독특하게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폭락했다가 시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 실적 얘기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폭락했다가 급격하게 올라온 기저효과에서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경기가 팍 내려앉았다가 확 올랐다가 정상화되는 제가 늘 표현드리죠. 정상화되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면서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게 아니고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소위 결론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이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돼. 이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회복기라고 하고 실적상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적상세예요? 이제 앞으로 실적상세 갑니까? 저는 이 부분의 퀘스천 마크를 계속해서 사실은 올해 내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실적상세로 갈 수 있을까? 실제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침체기 맞고 회복기로 가놓고 화랑기를 가지 못하고 이쪽은 아예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도로 침체기 왔다가 회복기 됐다가 회복됐다가 침체했다. 회복됐다 침체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 3저 시대를 계속 살았던 거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금리를 올려온 바람에 화랑기도 겪지도 못하고 다시 침체기 가고 맨날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저성장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성장과 경기의 성장과 금리와 연동해서 이론을 만들었던 우라가미 군이오의 30년 전의 이론이 지금 잘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맞는 건 뭐냐? 금리와 주가 움직임은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을 얘기해 볼게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 인상한대요. 금리 인상하면 역금리 장세로 가야 되는데 역금리 장세로 갈 정도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정말 그렇게 좋아지고 있느냐? 좋아졌냐?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도 안 좋은데 역금리 장세로 가니까 이거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소위 내년도에 2020년도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바탕이겠죠. 이게 이론적 바탕이겠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럼 뭐라는 거냐? 어떻게 될 것 같냐? 결론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밑에 있는 뭐 기적 분석상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동성 상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조정기를 틈도 없이 조정기를 거치고 실적 상태로 가야 되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곧바로 그냥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 상세를 그냥 살짝 지나면서 그냥 곧바로 역금융 장세로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요. 그럼 역금융 장세로 갔을 때 어떤 특징이 보이냐? 금리를 가파르게 오르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이 그만큼 좋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금리를 올리는데 기업 실적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리를 강력하고 그리고 아주 높게 올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2008년 전에 2007년도에 미국의 금리는 5%대였습니다. 그리고 침체기를 맞고 회복기를 지나오면서 금리를 다시 올렸는데 2019년도, 2018년, 2019년도에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가 2.5%가 2.75%가 그래요. 제로에서 거기까지 올렸다가 곧바로 또 맞아버렸어요. 그 이상 못 올렸어요. 이번에 팬데믹 맞았잖아요. 물가 엄청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기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내년도에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올릴 거라고 모두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송 제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 생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올린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1%까지 올렸고 내년 1월에 한 번 더 올려서 1.25%, 한 번 더 올려서 1.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미국이 1%, 1.5% 이 위로 20% 상반에 또 올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주식 투자자한테 중요하냐? 저는 제가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왜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뭐냐면요. 그렇게 금리를 많이 못 올린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못 올린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마감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대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다시 돌아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 강하게 상승시키지 못할 거다. 왜냐? 경기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경기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린다. 그러면 뭐 망할 일 있어요? 그들이 이런 거 모르나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막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걱정을 하고 시장도 빠지고 이렇지만 내년에 가보면 그렇게 가파르게 못할 가능성은 첫 번째 경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게 우리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좋은 인플레이션을 하면 지금 우라가미 군이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것을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더라도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오른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늘면서 발생된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그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죠. 왜냐?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팬데믹 때문에 수요가 확 줄었다가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막 다시 늘어났어요, 요즘에. 그런데 공급 사이드에서는 팬데믹으로 해고시켜 놓고 공장 문 닫아 놓고 만들지 않았어. 근데 수요는 있어. 그럼 가격이 올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장사를 하는데 치킨집 하는데 팬데믹이 갖고 야 이거 사람들이 원래는 100마리 튀겨야 되는데 10마리만 튀겨놓고 있자. 그런데 갑자기 100명이 예전처럼 왔어요. 근데 내가 10마리 튀겨야 되는데 닭 자체가 10마리뿐이 없어. 그러면 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일시적이라고 파월의장이나 옐런 장관이 맨날 얘기하다가 지금 후퇴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후퇴한 거는 요번에 긴축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퇴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감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어디에 대표나 아니면 제가 뭐 박사 타이틀 달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 얘기를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개 증권사 부장으로 영업하고 있는 부장으로 그냥 있으니까 제 말이 뭐 어느 정도 먹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냥 제 혼자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혼자 생각이.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말을 했던 것은 일시적인 게 좀 길어졌긴 했지만 그들은 머릿속에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내려온다. 잡힌다. 이건 팬데믹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내려올 거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고 근데 델타 변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 길어진 것이지 결국 내려온다. 이거는 병목 현상만 조금만 해서도 내려온다라고 볼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 못 따라와. 근데 금리를 그렇게 강하게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 경기가 이제 화랑기를 못 가요. 회복기에다가 침체기 갔다. 회복기 침체기 갔다. 그냥 회복기 이제 경기가 이제 여기 금융정책이 끝났으니까 회복하기만을 바라는 이런 시장이 될 거예요. 이런 시장이 될 건데 진짜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적 상승으로 가는 거는 내년에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설명드린 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금리로 완만하게 올리지만 가격하게 올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적은 못 올라가고 있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주가는 박스권에 있지 뭐. 여기 그냥 있을 수밖에 없겠다. 올라도 약간 오르고 그래서 지금 우라가미 군이오의 표를 보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그냥 갇혀있는 시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화랑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거냐는 거죠. 또 근데 약세론자들은 침체기로 갈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침체기로 갈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와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제 침체기는 끝났고 금융정책이 끝났고 이제 실적 상세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실적이 막 좋아지면서 이런 장이 되면은 소위 초기에는 중간재, 소자재, 소재주, 부품주가 막 오르면서 그러면서 현실 매입이 되면서 후반에는 완제품이 막 오르고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 사이클을 타면서 막 거기 있는 종목들이 막 오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 지금 제 생각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틀릴 수 있겠죠. 뭐 제가 뭐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경기 사이클을 타는 섹터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세 사이클을 타면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하는 쪽들 있잖아요. 이런 쪽이 과거의 잣대로 봐서는 이론적으로 봐서는 금리가 오를 때 그들이 오른다고 하지만 아마 쉽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면 이제는 정말 회복기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올라오면 걔네들은 현금화 해주고 많이 떨어지면야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황과 경기와 연동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어디를 봐야 되느냐? 요거예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다 읽습니다. 애플, 메타, 인텔, 엔비디아, 뷰직스, 얘네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의 게임 체인저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부 다 자율주행 스마트폰, VR, AR 요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오늘 아침에 타 방송에서 했지만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자율주행한 테슬라 해볼까요? 여러분 테슬라는 침체기에 오릅니까? 회복기에 오릅니까? 화랑기에 오릅니까? 후퇴기에 오릅니까? 테슬라의 기업 실적은 침체기에 줄어들고 회복기에 늘어났다 화랑기에 좀 완만하다가 후퇴기 되면 줄어들고 이럽니까? 테슬라가? 전기차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니 이렇게 얘기하는 스마트폰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는 헤드셋이 만약에 나왔어. 이 헤드셋이 침체기에는 실적이 줄어들었다 회복기에 늘어났다가 화랑기에 확 늘어났다가 회퇴기에 꺾이고 이렇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시크릿컬을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우라가미 군이오는 시크릿컬을 가지고 이런 이론을 만든 거예요. 지금 세상은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산업 시대에 들어가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저도에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금리와 연동된 시황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게 오르고 어떤 섹터가 그 시기에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약간 좀 심하게 하면 교조주의 비슷하게 옛날의 이론에 그냥 국한해서 애매하는 거고 지금은 이게 침체기이든 회복기이든 간에 화랑기는 생각 안 하고요. 이제 안 갈 거니까. 회복기 안에 머물러 있던 특히 회복기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회복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섹터가 뭘 거냐 가장 돋보이는 기술이 뭘 거냐를 가지고 향후 몇 년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자꾸 투자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연초 효과와 내년도의 초반으로 본다면 IT 쪽에서 거의 이건 전부 다 IT예요. 전부 다. IT면 여러분은 반도체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 카메라 들어가야 되죠. 모션 제어 들어가야 되죠. 통신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요. 조금 더 팁을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예전에 이노텍을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 관점에서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이노텍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어떤 반도체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하는 일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좋냐면요. 제일 좋은 거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근데 그냥 우리 HTS에 보면 그 기업이 스냅챗이라 그래갖고 그 기업이 하는 일에서 간략하게 써놨잖아요. 그 써놓은 걸 이렇게 봤더니 반도체야.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대. 반도체야. 그런데 스마트폰용 뭘 한대. 반도체야. 그런데 AR, VR에 들어가는 맞춤형 뭘 한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만약에 반도체만 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는 뒤로 요번에 한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TSMC잖아요. 맞춤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시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또 만약에 2차 전지다. 여러분 2차 전지는 이제는 성장주는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우량주입니다. 이제 2차 전지는 초우량주 돼버렸어요. 이제 다. 그래서 우량주에 맞게 거래를 할 거예요. 근데 2차 전지의 장비나 소재가 있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스마트폰도 있어.
또는 메타버스의 기술과 연계되어 있는 거 또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을 같이 해.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리 나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나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또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얘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엮이는 기업이야. 근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데 얘가 뭐 들어가는 거 봤더니 카메라야. 근데 이 카메라가 봤더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야. 근데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내년에 애플이 많이 판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요즘에 카메라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스마트폰, 애플만 맨날 쳐다봐. 갤럭시만 쳐다보고 있어. 그럼 걔네들의 판매가 줄어들면 얘는 또 주가 막 빠지잖아요. 그런데 얘가 봤더니 얘 기술이 자율주행에 들어갈 수 있어. 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요?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소위 AR, VR에 카메라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사고를 갖고 그런 관심 종목들을 내가 분류해 놓고 그런 종목을 내가 관심에 넣어놓고 그 안에서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시황 좀 노이즈 생기고 만약에 뭐 2,700 가면 뭔 걱정이에요? 얘네는 성장하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나한테 큰 수익을 줄 건데 이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요즘에 조금 올라와서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뭐 이런저런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뭐 시크릿에 간다 그러고 뭐 주식수 생존 간다 메타버스만 한다 그러고 막 너무 얘기들이 많아서 도대체 어디로 쫓아가야 될까? 저 역시도 고민들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까지 좀 시간을 또 들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죠. 그리고 저랑 꼭 공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있으니 이런 것들을 읽어드리는 전달 역할을 했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게 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같이 짜라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자, 뭐 나름 뭐 종목을 많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종목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그랬는데요.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요. AR 관련주, VR 관련주, XR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뭐 메타버스 관련주. 그러면 이제 막 떠요. 그 포털에 가면 막 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을 쫙 한번 써봐요. 거기에 허접한 것도 많고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형주들은 시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허접한 거 빼고 대형주 빼고 그 사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차트 수급 이렇게 읽어보고 뭐 하는지 그리고 실적 한번 보고 그러면 종목이 좀 골라질 수 있어요. 종목 고르긴 심플해요. 내가 어디에 시황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죠. 사실 그렇죠. 12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새록새록 불어나는 그런 12월 특히 1월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지금 벌써 7,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